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더 어렵다.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런 섬뜩한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격언처럼 매 순간 죽음을 의식하며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기억하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놀랍게도 잡스는 17살 때부터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만약 며칠 연속으로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확실한 미래 앞에서 남들의 시선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오직 진짜 중요한 것,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만이 남았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라는 대답을 애써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삶을 통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가장 삶다운 삶을 살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은 점들을 연결할 수 없지만 미래에는 그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잡스가 생전에 남긴 가장 유명한 연설이죠.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그가 말했던 세 가지 인생의 전환점, 바로 Connecting the Dots, 점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일화들을 곁들여서 편안하게 수다 떨듯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딱 옆에 두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배고팠던 예술가 지망생의 방황입니다. 잡스는 평범한 공대생이 아니었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서체 수업을 듣질 않나 인도 여행을 떠나 선불교에 빠지기도 했대요. 사람들은 컴퓨터 만드는 애가 왜 저래? 했겠지만 잡스는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지금 쓰는 예쁜 폰트와 직관적인 디자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랍니다. 잡스의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잡스가 대학을 딱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가 다녔던 리드 칼리지는 등록금이 엄청 비쌌어요. 양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야 했죠. 그런데 잡스는 들어가자마자 회의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이 비싼 수업들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던 거죠. 결국 자퇴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퇴하고 나서 학교를 바로 떠난 게 아니었어요. 기숙사 방은 빼야 했으니 친구들 방바닥에서 잠을 잤고요.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잡스는 오히려 자유를 느꼈습니다. 듣기 싫은 필수 과목 대신 평소에 관심 있던 수업들을 도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서체 수업 캘리그라피였습니다. 당시 리드 칼리지는 미국에서 서체 교육으로 최고였대요. 캠퍼스 곳곳에 붙은 포스터들의 글씨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잡스는 홀린 듯이 그 수업을 들었죠. 세리프체, 산세리프체, 자간을 조정하는 법. 그는 이 아름다운 글씨의 세계에 푹 빠졌습니다. 여기서 잡스의 짠내 나는 청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잡스는 돈이 너무 없어서 다 마신 콜라병을 모아서 가게에 가져다 주고 5센트씩 받아서 먹을 걸 샀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일요일 밤마다 시내를 가로질러 7마일 약 11km나 걸어서 힌두교 사원 아래 크리슈나 사원에 가서 공짜 밥을 얻어 먹었대요. 상상이 가시나요? 훗날 억만장자가 될 청년이 콜라병을 줍고 공짜 밥을 먹으려 10km를 걷는 모습이요.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찹스는 오히려 자유를 느꼈습니다. 듣기 싫은 필수 과목 대신 평소에 관심 있던 수업들을 도강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게 나중에 밥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좋아서 한 거였죠.
스티브 잡스의 운명을 바꾼 주차장의 선택. 세상을 바꾼 혁신가 스티브 잡스에게도 인생의 모든 설계를 멈추게 한 운명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의 반려자 로렌 파월과의 만남인데요.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들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거기 제 자리인데요. 운명적인 첫 만남. 1989년 10월. 잡스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정상에서의 견해 View from the Top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렌은 그 학교의 대학원생이었죠. 재미있는 건 로렌이 강연장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리가 꽉 차 있자 그녀는 앞줄 통로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하필 그 자리가 강연자인 잡스의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연이 시작되기 전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묘한 호감을 느꼈다고 해요. 잡스는 훗날 그녀를 본 순간 눈을 뗄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인생 결정. 강연이 끝나고 잡스는 비즈니스 만찬 약속이 있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채 올라타 시동을 걸려던 그 순간 잡스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스쳤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나는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저 여인과 저녁을 먹을 것인가? 이 질문은 잡스가 평소에 가졌던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죠. 대답은 당연히 로렌이었습니다. 잡스는 곧장 차에서 내려 강연장으로 다시 달려갔고 주차장을 떠나려던 로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죠. 저와 저녁 먹지 않을래요? 로렌은 흔쾌히 좋아요 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바로 첫 데이트를 즐기게 됩니다. 요세미티에서의 선적인 결혼식.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고 1991년 3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평소 선불교에 심취했던 잡스답게 결혼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주례는 잡스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선불교 승려 코분 치노 오토가와가 맡았습니다. 분위기는 화려한 장식 대신 은은한 향이 피워진 정갈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죠. 음식은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던 잡스의 취향에 맞춰 완전 채식 케이크가 준비되었는데 하객들이 먹기엔 조금 힘들었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잡스를 붙잡아준 유일한 사람. 로렌은 단순히 잡스의 아내를 넘어 그가 애플로 복귀해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완성하기까지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잡스의 불같은 성격을 잠재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잡스는 생전 로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다. 그녀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까칠한 완벽주의자였던 잡스가 주차장에서 차문을 박차고 나오게 만든 이 이야기는 기술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랑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블루박스와 애플의 탄생. 천재 엔지니어 워즈니악이랑 만든 첫 작품이 뭔지 아시나요? 공짜로 전화를 걸 수 있게 해주는 블루박스라는 해커 도구였어요. 잡스가 그랬지요. 블루박스가 없었다면 애플도 없었을 것이라고. 워즈니악의 천재적인 기술에 잡스의 거대한 비전이 합쳐지면서 드디어 애플2와 매킨토시라는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상실과 추방에 대한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세운 회사에서 잘린 썰이죠. 잡스는 20살 때 차고에서 친구 워즈니악과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10년 만에 애플은 거대 기업이 되었죠. 그런데 30살이 되던 해, 잡스는 자신이 고용한 전문 경영인 존 스컬리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말 그대로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상상해보세요. 내가 낳고 기른 자식 같은 회사에서 내가 고용한 사람한테 쫓겨난 기분. 잡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마치 배를 한 대 세게 얻어맞아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표현했어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다 아는 공개적인 망신이었죠. 너무 창피해서 실리콘밸리를 떠날까도 생각했답니다. 근데 인생 참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하지만 잡스는 훗날 이때를 인생 최고의 창의적 시기였다고 회상하죠. 성공의 중압감을 내려놓고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때 만든 넥스티는 훗날 애플 OS의 기반이 됐고 픽사를 통해 토이스토리라는 대박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부활해요. 결국 그 고통의 시간들은 잡스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잡스는 쫓겨났던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제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의 중압감 대신 다시 시작하는 가벼움을 얻었기에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줍니다.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시나요? 잡스도 그랬습니다. 30살에 인생 최대의 실패를 맛봤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일을 계속 찾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픽사의 암흑기.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술을 사랑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죠. 그렇게 만든 회사가 넥스티와 픽사입니다. 우리는 픽사를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를 만든 성공 신화로만 기억하지만 초창기 픽사는 잡스에게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잡스는 원래 픽사를 하드웨어 회사로 키우려 했지만 만드는 컴퓨터는 너무 비쌌고 아무도 안 샀어요. 잡스는 매달 엄청난 개인 돈을 쏟아부으며 회사를 근근히 버티게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시절이었죠. 만약 그때 잡스가 포기하고 픽사를 팔아버렸다면 우리는 우디와 버즈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잡스는 그 처절한 실패의 터널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애플이 넥스티를 인수하면서 잡스는 애플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연타석 홈런을 날리며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 디지털 허브를 꿈꾸다. 혹시 예전 컴퓨터들 기억나세요?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다들 칙칙한 베이지색 아니면 회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투명한 하늘색 컴퓨터가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거든요. 바로 지금 당시 잡스는 컴퓨터가 단순히 서류 작업이나 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즐거움을 연결하는 디지털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아이맥 컴퓨터를 넘어선 인테리어. 가장 먼저 나온 게 저 파란색 투명한 아이맥이죠. 잡스는 컴퓨터 뒷면이 왜 예뻐야 하냐는 질문에 진짜 장인은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아름답게 만든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했어요. 결국 컴퓨터를 거실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인테리어 작품으로 승화시킨 거죠. 아이포드 앤 아이튠즈 주머니 속의 혁명. 그 다음은 아이팟이에요. 잡스가 주머니에서 이 작은 기계를 쓱 꺼내며 주머니 속에 천곡의 노래가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세상이 뒤집어졌죠. 여기에 아이튠즈를 더해서 불법 다운로드가 판치던 음악 산업의 판도 자체를 합법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음악을 소유하는 즐거움을 다시 돌려준 거죠.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애플은 단순한 컴퓨터 회사를 넘어서 우리 삶의 중심인 디지털 허브가 된 겁니다. 잡스는 항상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을 강조했죠. 기계의 영혼을 불어넣고 싶어 했던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쓰는 앱 하나, 듣는 음악 한 곡에도 이런 드라마틱한 혁신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왕의 귀환 다르게 생각하라. 1997년 위기의 애플로 돌아온 잡스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시나요? 미친 자들에게 건배를 Here's to the crazy ones. 바로 그 유명한 Think Different 캠페인입니다. 잡스는 제품 라인의 70%를 날려버리고 본질에만 집중했어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알록달록한 아이맥, 주머니 속 천곡을 담은 아이포드, 그리고 세상을 바꾼 아이폰까지 줄줄이 터진 거지요. 2007년
모든 것을 바꾼 그날의 아이폰.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2007년이 왔습니다. 잡스가 무대 위에서 전설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죠. 그는 계속해서 세 가지 기기를 소개한다고 강조했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터치 컨트롤이 되는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명적인 휴대전화, 그리고 돌파구적인 인터넷 통신 기기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잡스는 웃으며 말했죠. 이들은 세 개의 별도 기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의 기기입니다. 그게 바로 아이폰이었어요. 키보드를 버린 미친 혁신. 당시 모든 스마트폰에는 물리적인 자판이 달려 있었잖아요. 하지만 잡스는 과감하게 키보드를 버리는 혁신을 선택했어요. 대신 손가락으로 화면을 직접 조작하는 멀티터치 인터페이스를 가져왔죠. 사람들은 자판이 없으면 어떻게 글을 써? 라며 의심했지만 잡스는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그게 세상을 바꾸는 정답이 됐어요. 잡스는 항상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요. 그가 남긴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처럼 끝없이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갔던 그 열정이 지금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유산, 포스트 PC 시대를 열다. 잡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미래를 설계했는데 그게 바로 포스트 PC 시대를 연 아이패드입니다. 잡스는 아이패드를 두고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순히 사양만 좋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직관을 자극하는 도구를 만든 겁니다. 그는 고객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명언을 남기며 세상에 없던 가장 직관적인 컴퓨터를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결국 잡스는 PC부터 애니메이션, 음악,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출판, 그리고 소매 유통까지 무려 4개 산업을 완전히 재창조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주는 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물으며 세상에 거대한 흔적을 남기려 노력했죠. 어때요? 잡스가 만든 이 기계들이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결국 잡스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을 거예요. Stay hungry, stay foolish.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너의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지라는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또한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죠. 하지만 잡스는 죽음을 늘 기억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삶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고 강조합니다.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진짜 내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관과 열정을 따를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자신이 세상에 얼마나 큰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던 거죠. 1955년에 태어나 2011년에 떠나기까지 그는 정말로 인문학의 거리와 기술의 교차로에서 우리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때요? 잡스가 만든 이 기계들이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담긴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며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Inner Peace